엔비디아가 잠시 전에 올해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는데 인공지능 거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엔비디아 실적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라는 시장의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뭐 젠슨 황 CEO도 업권이 괜찮다라는 얘기, 업력이라든지 이런 상황 괜찮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미리 반응하는 오늘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들 주가 오르는 현상들이 이미 발견이 됐는데 예측대로 지금 3분기 매출이 570.1억 달러죠. 원래 그 예상하는 수치는 한 5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상회하면서 결국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그러니까 기대보다 많이 나온 매출 서프라이즈를 이뤘다. 그리고 영업이익 차원에서도 EPS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익 지표 같은 것들도 예측보다 높게 나온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매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 엔비디아 매출 혹은 매출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느냐가 AI 산업이 잘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척도라고 여겨졌거든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것이, 엔비디아가 주로 공급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어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AI 산업을 이끄는 주도 세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엔비디아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AI 생태계가 확장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로 가면서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얼마나 실적을 잘 내느냐가 시장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데이터 센터 수요 자체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랑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따로 봐야 된다는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엔비디아의 수요처가 예전에는 기업들이었으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지금 국가 단위로 사거든요.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우리나라 역시 뭐 국가 단위로 엔비디아 칩을 받으려고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국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논리,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흔히 말하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에 안 팔더라도 엔비디아 자체는 이제 흔히 말해서 그런 국가 단위로 팔 수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있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의 어떤 개별 기업들까지 쭉 넘어가는 이런 시퀀스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수요 자체는 굉장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까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샀는데 이것이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샀는데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퍼포먼스, 그냥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가 같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보자라면 엔비디아의 매출액 성장이 빅테크의 어떤 AI 수요가 맞물리면서 결국 인프라 확장이 이뤘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로 팔 수도 있고 해외에도 팔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이미 많이 산 걸 가지고 성과를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인프라 기업 같은,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이제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서비스 기업인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봐서 성과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이미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엔비디아 상품을 사서 활용한 기업들이 이걸로 돈을 대체 어떻게 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AI 버블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것만으로 거품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엔비디아 거품론 혹은 AI 거품론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칩을 공급하면서 칩을 사는 쪽에 돈을 대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금융이랑 상품 판매를 같이 하면서 일종의 자전거래죠. 자기 물건을 파면서 자기가 빚을 내주는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좀 어떠한 엔비디아 GPU 수요 같은 것들이 과장되지 않았느냐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 기업들이 이제 꽤나 많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것들이 과연 실적을
실질적으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AI 서비스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결국 AI 서비스, 그다음 흔히 말해서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려 그러면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응용 업체라든지 서비스 업체들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AI 시작 초기 단계였다면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많이 늘렸고 예. 많이 늘렸다는 얘기는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양상들. 그리고 과잉 공급에 대한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자전거를 통해서 공급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기업들이 성과가 좋으면은 또 빚을 다 갚고 잘 되는 거거든요. 또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들로 좀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에서 빌린 빚에 대한 우려. 빅테크는 이미 많이 투자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을 불식시켜야 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61% 하락한 3,900선대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지수가 급락하면서 공포지수 V코스피도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이틀 우리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한번 주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따라붙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는데 최근의 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다. 하루는 미국에 좋은 뉴스가 나면 올랐다가 또 다른 날은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면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이런 양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자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꽤나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11월 이제 연말 정산 시즌에 맞아서 11월쯤 이제 투자를 정리하는 이런 시점들이 오면서 외국인들이 점차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장에서 쉽사리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폭 자체가 사실 이제 AI 거품론이라든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주가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 2%씩 변하는 게 지금 너무 흔한 일이라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수가 1% 이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하죠. 과거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장 시작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우리 시장이 흔들리면서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에 관한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식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식 가격 상승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양도소득이라고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에 관한 세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자라고 하면은 분리과세 혹은 비과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배당 소득이 많아지면은 이 배당 소득이 금융종합소득으로 가면서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산과세인 거네요. 합산과세죠. 합산과세가 된다는 거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배당에 대한 세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과세를 한다든지 아예 5%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배당 소득에 대한 어떠한 부담을 낮춰주고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불이백의 한 40%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결국은 세액을 낮춰주고 투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제도를 이렇게 갖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세로 넘어간 부담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구상하는 것 같고 세액공제 같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 이렇게 보유하다 보면은 또 이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사실 왔다 갔다 하면 매매가 왔다 갔다 하면은 흔히 말해서 변동성장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순환장이라고 그러죠. 박스피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를 때 한계가 있고 내릴 때 또 올라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하는 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막고 주식 투자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부 범위와 재원이나 또 적용 시점 같은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식 말고 국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일 갈등 이야기 해볼 텐데 다카이치 총리의 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만에 대한 이슈는 사실 에이펙에서 미국이 안 다룰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다카이 총리가 왜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을 잡을 때 좀 우익 쪽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우익 쪽을 의식하는, 일본 우익 쪽을 의식하는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 미국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굉장히 심한 발언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함부로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할 정도로 외교 언사라고 외교 언사를 보기 보기에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최근 중국 같은 데서 중국 여행사들이 이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갈 비행기 예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려주겠다, 혹은 다른 항공사로 이전시켜주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를 막고 있고요. 실제로 공무원들 역시 회의를 중단해버리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가서 회의하는 것 자체를 지금 잠시 중단했다라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산물 수입 중지 조치 같은 것들은 이런 전반적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미국도 안 건드린 이런 대만 이슈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자위대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군사적으로 개입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서 개입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관계라든지 흔히 말하는 정치 관계, 외교 관계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결국 이게 장기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전에도 사실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러니까 중국이 서로 관광객들을 안 보내고 이러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센카쿠 사태,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지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점유권 같은 것들 요구하면서 이런 발생했다라고,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관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결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일본 역시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계속 어떻게 보자면 미국과의 관계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역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쪽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태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같이 연합하는 이런 전략 선상에서 일본이 좀 바꿔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가 생각보다 지속될 수 있고 이런 특히나 대만 발언 같은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히토류 수출 같은 것들은 미국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중국에서 혹시나 히토류 수출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어떨까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히토류 수출이 안 되면은 철강이라든지 모든 산업이 다 안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히토류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한일령을 내리면서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히토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히토류까지 중국이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 일본과 중국의 마찰 속에 또 우리가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한령 같은 것들 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이번 한국과 중국의 에이펙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한한령을 직접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나오지도 않을까 할 정도로 관계 같은 것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강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일본에 관련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겠죠. 하는 예. 이러한 관계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고 또 일본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면은 한국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또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경제적으로 혜택을 본다든지 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이 이 히토류 제재 카드를 마구 쓰기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되면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항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어떤 관계가 급냉된다라고 하면은 늘상 이 카드를 들 수 있다는 염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의 히토류 통제 카드를 든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혹시나 일본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불합리하다기보다는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걸 수가 있거든요. 일부가 걸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일본을 타겟팅하는 정책이지만 이 타겟팅하는 정책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약간 일부 통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좀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